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되지도 않는 상담하지 말고. 네? 그죠? 네. 그런 이제 뭐 하여튼 네. 제가 나중에 돈벼락을 맞으면 한번 네, 이런 어떤 상담소를 네,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음껏 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가면 무슨 그런 게 있다며요. 통곡의 벽. 네. 통곡의 벽이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가서 울고 뭐 쪽지도 껴넣고 네? 막 뭐든 던지고 뭐 이럴 수 있는. 네. 그래서 제가 한번 장명을 해봤는데요. 한국판 통곡의 벽 울게 하소서. 울게 하소서. 네. 네. 장면 괜찮았나요? 네. 네. 요 옆에 네. 어떻게 그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에서 네. 울게 하소서를 마음껏 울고 네. 뭐 이렇게 제도 좀 네. 제도 머리에 제도 뿌리고 막 옷도 찢고 네. 여벌의 옷을 준비해서 찢고 막 떼굴떼굴 굴을 수 있게끔 네.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몸을 활용한 감정표현. 우리 몸에 정신이 다 있는 거예요. 몸이라는 건 되게 통합적이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이 다 몸에 있는 거죠. 이 몸으로 표현하고 몸부림치고 옛날에 보면 우리 그 어머니들 보면 막 하여튼 그 슬리퍼처럼 막 바닥을 치면서 막 울고 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그게 막 풀리는 거예요. 네? 그러면서 막 하여튼 막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막 길거리에서 막 울고 막 하여튼 난리 쳤는데 그런 분들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게 사실 풀리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게 하여튼 날것으로 막 그 몸부림치고 굴르고 그렇게 해야지 풀리는 건데 너무 지금 막 이렇게 젠틀하게 슬퍼해야 되고 그냥 형식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안 맞아요. 인간은 니체도 얘기했지만 동물, 짐승과 신 딱 그 중간에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동물적으로 네, 막 그렇게 울부짖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네, 소리치고 네,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뭐 시를 접목한 활동들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. 유가족들과 함께 같이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했던 이 삶과 죽음 이런 내용들이 유가족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. 이런 좀 근원적인 삶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갖고 있는 불멸성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안에서 기억되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시고요. 유가족들의 한을 깊이 이해하고 이분들의 어떤 질문에 세심하게 응답하는 게 필요해요. 유가족들이 정말 놀라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놀라운 질문. 아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이런 것도 정말 놀라운 질문이죠.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근원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세요.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?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. 아버지가 자살로 사망했을 때 아이들한테 이걸 말을 해야 되나요?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? 네? 말을 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자살로 아버지가 사망했다.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유가족분들이? 쉽지 않아요. 미국은 원칙이 있어요. 무조건 부모가 뭐 자살로 사망했다 그러면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요. 아버지가 이러한 이유로 힘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자살로 사망하셨다. 그 다음에 아이들을 차근차근 상담, 전문적인 상담 받게 해줘요. 근데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.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엄마들이 막 이제 세상 일로 스트레스를 막 받다가 아이들하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뭐 던지면서 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? 그러고 막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. 그럼 아이가 충격을 받죠. 그리고 그 팔로우 후속 작업이 없어요.
그러니까 지금 막 문제가 막 생겨요. 얘기를 하려면 정말 잘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 이후에 계속해서 마음의 파장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어루만져줘야 되거든요. 엄마가 어루만져주기 어렵다면, 가족이 어루만져주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도움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.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엉뚱한 상황에서 확 해버리고 아무런 것이 없다면 이 아이가 자살 충동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자, 요걸 하기 전에 제가 오늘 특별히 주문받은 게 있어서 혹시 유가족과 관련해서 내가 상담을 할 때나 또는 자살과 관련돼서 상담을 할 때나 예방 활동을 할 때나 혹시 궁금하거나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슈퍼비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현장에서 상담하시거나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, 어려운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것도 좋고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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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아이가 지금 입양을 하는 아이인데 엄마가 초등학교 세상을 떠나고 오빠 둘과 아버지하고 살고 큰 오빠가 이렇게 큰 오빠를 좀 여동생을 잡겠다고 어찌고 있다고 외동생을 이 아이가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중학 1학년 때는 불쾌해 오빠가 접근하지 못하게 건드려가지고 아이를 시설로 보냈고 아니 그게 또 너무 힘든 거예요. 그 시설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원해서 다시 가정을 돌아왔고 오빠가 집에 있지 않느냐는 조건하에 가정을 돌아갔는데 그 오빠가 또 아버지가 술도 드시고 드시고 난 뒤에는 또 제대로 집에 가정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또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데 그래도 오빠가 없는 상황에서 잘 지냈는데 다시 오빠가 돌아와가지고 이 아이도 깨달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내를 보면 또 문적 문제가 되니까 말로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는 아침에 학교라고 나가는데 지금은 학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나랑 같이 있는데 다시는 뭐 이제 그 부모 얘기 들어보면 부모만이 있는 것 같고 아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답을 아직까지도 못 찾았고 그 아이는 역시 그것에 대한 가족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아주 숨겨가면서 가출을 또 지난주에는 또 예방도 하고 있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빈번해질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네.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라고 했었죠?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. 여자아이, 예. 지금 특별한 무슨 자해행동이나 자살행동도 하고 있나요? 그때 마포대교에 섰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네. 약간의 그런 것도 그 아이가 자기보다 한 3살 많은 언니를 사귀었는데 친구가 더 있네요. 네. 그 언니 역시 상황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병원에 들어서 또 다시 엄마에게 갔지만 엄마가 그게 기쁘게 한대하지 않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아이를 다른 데로 혼자 바꿔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 아이하고 이 아이가 완전히 이제 하나가 돼서 그 아이 말이랑 무조건 다른 좀 겁나는 문제였어요. 지금 보면 아이가 이제 그 가정 내에서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학대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육원이나 다른 시설에 왔다 갔다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이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경험들을 했고 그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정 내에서 애착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어떤 부모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결핍이 클 거예요. 그리고 상처도 많고.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죠. 아이는 지금 나의 과거를 내가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하고 일탈하는 것의 원인으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어.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고
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, 모두가 다 어렸을 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특히나 부모나 가정 내에서 그런 어떤 학대, 폭력까지 같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아이에게는 진정한 집이 없는 거죠. 보육원도 집이 아니고, 그 다음에 집도 집이 아니고,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한테 뭔가 인정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럴 존재를 찾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자기보다 이제 몇 살 위에 언니를 찾아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,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언니하고 함께 이제 자꾸 비행이라든지 일탈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큰데, 중요한 건 다른 정상적인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있는 게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이 아이의 얘기를 쭉 들어주고,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동기가 자율감과 소속감, 그 다음에 유능감과 목표감이 있는데, 기본적으로 지금 밖에서, 집 밖에서, 집이 없다 보니까 집 밖에서 뭔가 자율감과 소속감을 느끼려고 막 지금 꿈틀대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내가 지금 밖으로 도는 이유를 어쨌든 가정이나 보육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찾는 거고, 그래서 그 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현재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, 그리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,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가 뭐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밖으로 더 나가고, 밖에서 원활하게 풀리지 않으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, 그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신뢰할 만한 지지체계,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획을 긋는 것. 과거에 아무리 안 좋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내가 정리를 하고 수납을 하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거꾸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만들면 훨씬 더 가벼워져요. 근데 그걸 수납을 하지 않고 계속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돼,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더구나 더 나쁜 건 뭐냐면, 그렇게 가족들이 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라고 계속 남 탓을 하고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힘들어져요.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충분히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선생님이 없으면 예.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네.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서 계속 나오나요? 네. 그런데 아이가 잘못하면 보이면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 때 네. 수님은 오빠하고 아버지하고 한편이잖아요. 예. 예.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예. 그러니까는 만약에 아이는 그런 식의 지금 이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면 아마 수녀님이 도움을 주시기는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중립적인, 객관적으로 이 아이를 보고 좀 이렇게 가시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,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인데 자해나 뭔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보통 자해하는 아이들은 제가 말씀드렸죠. 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하고 고등학교 가면 안 해요. 왜 안 하는지 말씀드렸죠. 쪽팔려서 안 해요. 고등학교 가서도 하는 아이들은 다른 문제가 있어요. 신체적인 학대, 어렸을 때 성적 학대,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, 대학교 가서도 하거든요.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요. 또 궁금하시나요? 예. 자살 시도자인데요. 네. 삶의 의미에 대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. 약간 유가족. 네. 그럴 때는 되게 찾아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. 예. 그렇죠.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들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너무 큰 거잖아요. 삶이라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전체잖아요. 삶이라는 거.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. 좋은 질문, 오케이.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을 내리기는 어렵잖아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하루하루, 나의 일상, 나의 습관,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,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.
보통 보면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나 종교에 관심이 없다. 더 이상 신을 안 믿는다. 성당 가기 싫다.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대부분 성당에 누군가하고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. 네? 종교가 싫다. 뭐 이렇게 큰 담론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대부분 누군가하고 싸웠거나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. 어떻게 보면 삶에서 주는 자잘한 행복, 삶에서 맛볼 수 있는 어떤 순간들, 의미 있는 순간들, 그런 것이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전체적인 담론으로 해서 삶보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, 어떤 그 순간순간이지만 의미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 활동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.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걸 주저하실 거예요. 왜? 관계가 형성되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.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대부분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상, 그 사람의 관계 맺기,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사실은 그게 원인이 돼서 삶의 이유를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죠. 그래서 구체적인 걸 갖고 얘기하자. 담론 말고. 담론에 대해서 나는 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. 구체적인 순간들, 활동들,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얘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답이 됐나요? 예. 또 혹시? 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. 40대 남성들은 네. 경제적인 거를 네. 네. 그거 정말 잘 나올 때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정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. 네. 자기 죽어야 된다고. 네. 네. 그러면서 그 경제적으로 당신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. 네. 그것 때문에 되게 네. 너무 네. 그럴 때 어떻게 방법이 있죠. 네. 방법이 있죠. 지금 국가적으로 자살을 막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. 근데 다만 핀트가 근원적인 자살 예방보다는 어떤 사후 대책, 이미 자살 시도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접근, 뭐 이런 식이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 만약에 그 40, 50대 중년 남성이 경제적인 문제로 죽고 싶다,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 그분을 공공 영역으로 같이 오시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. 근데 그거 다 잘 해가면 안 된다. 네. 이것저것 다 해봤다며. 네.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봤는데 본인이 자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커요.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 100이었는데 거기서 뭐 해주려는 게 20,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유 저건 뭐 필요 없어. 저건 필요 없어. 하고 제꼈을 가능성이 커요. 그런 분들의 성격이 대부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이거 싫어. 제끼고 저 사람 만나면 저거 싫어 또 제끼고 아무도 안 남게 되거든요. 결국은.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든지 그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. 뭐 그 기관이 무슨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줄 수 있는 건 이런 도움. 그 다음에 정말 일을 갖고 싶다면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고용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0 플러스를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중년 남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 어떤 그 지자체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침이 내려갔냐면 무조건 문제가 자살 위험성이 있으면 무조건 상담하고 필요한 자원 다 연결해요. 지금은 완전 그렇게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든지 자원이 연결될 거예요. 근데 문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.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이 뭘 줄 건데 이러면 답이 없어요. 근데 당신이 어쨌든 간에
이렇게 노력을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함께 갈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. 그래서 경제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,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분명히 연결될 지점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동주민센터, 사회복지사,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, 서비스 제공자들, 그 다음에 보건소 다 지금 이제 통합적으로 자살 문제가 있으면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혼자 알아보고 저쪽에서 내가 원하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또 마음의 문을 닫고, 그럴 가능성이 커요. 내가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줘야지만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. 현실은 내가 A를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. 그게 현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시켜서 같이 한번 가보자. 그래서 여기서 줄 수 있는 게 뭐고 또 여기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다 라는 거를 좀 같이 확인하고 단 본인도 이런 노력들을 좀 같이 해보자,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예. 그 이제 지원되는 것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. 예. 뭐 정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. 지원을 생각보다 예.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설명해주면 다 가봤지만 나는 받을 게 없다. 거기서 안 된다 그래.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 월수 200 정도는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많은 경우. 그러니까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정신건강센터에서 그걸 줄, 정말 예?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. 200을 그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걸까요?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. 예,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그 양천에 있는 어떤 분이 여기도 싫다, 저기도 싫다, 저기도 싫다 막 그랬는데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나는 예전에 받았던 월급 정도를 받는 그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만나신 분이 다른 분일 수 있어요. 근데 그분한테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 현실적인 능력하고 봐야 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 봤을 때 만약에 그 목표까지 가려면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,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힘든 게 알코올 문제 때문에 뭐 일을 못해, 뭐 때문에 일을 못해, 뭐 때문에 일을 못해. 근데 결과로서 그거를 갖고 싶어. 그걸 줄 수 있으면 내가 너의 서비스를 받아들이지만 그걸 줄 수 없으면 저리 가. 이런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그럼 거기에 맞게 상담도 하고 거기에 맞게 술도 좀 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자활이든 그 다음에 공공근로든 그런 걸 하면서 회복이 되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거가 징검다리가 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욕구에 맞게 하지만 처음부터 그분의 욕구를 100% 다 맞춰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혹시 그러니까 지원이 네. 확실하게 되긴 된다는 거죠. 되죠. 되는데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보건소나 네. 동주민센터. 네. 예.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준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지금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사람한테 가장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욕구 중에서 욕구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.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? 생리적인 욕구잖아요. 의식주와 관련된 게 생리적인 욕구잖아요. 그 다음에 뭐 사회활동을 하고 자아실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공공서비스는 그것부터 할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그것 말고 저것부터 줘. 그것만 합의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길이 있다는 거죠. 근데 나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거를 원하는 방식으로 꼭 받아야 돼.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 주는 서비스 아무 의미 없어. 이런 분들은
도움받기가 되게 힘들어요. 네. 또 혹시 근데 저기 예. 신체적인 거가 예. 가진 병원을 계속 순례하고 다니고 예. 낫지를 않는 사람한테는 예.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적인 심리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시잖아요. 그런 사람한테는 어디를 어떻게 얘기해요? 예를 들어 이제 그 신체 건강 문제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40대, 50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그 정신건강센터나 뭐 이런 데서 상담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거는 정신질환자 취급하는 거 아니야 나를? 뭐 나를 뭐 우울증 환자 취급하는 게 아니야? 뭐 나를 알코올 중독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조금 이런 분들의 특성을 좀 잘 아는,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 상담하기 딱 좋으신 것 같아요. 삶의 경험도 풍부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, 그 다음에 그 나이대에 겪는 어려움들이 뭔지 좀 아시는 분들이 그냥 그분이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거죠.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자기 문제가 뭔지 알아요.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. 그리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맨 처음에는 부정적인 얘기만 막 하다가 그 얘기가 나중에 색깔이 바뀌어요. 그럼 제가 이런 쪽의 노력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? 이런 식으로. 그럼 그거를 맞장구 쳐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사실은 상담자는 그 사람이 자기 자서전적인 삶을 쭉 펼쳐놓고 처음에는 부정적인 색깔로 막 하다가 나중에 그게 긍정적인 색깔로 전환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면 돼요. 그리고 긍정적인 색깔로 변할 때 얼씨구나 그걸 맞장구 쳐주시면 굉장히 강력해요. 그래서 꼭 정신병리적인 뭐 하여튼 그런 상담이 아니라 인생을 놓고 삶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그 어떤 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, 다만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꾸 조언하고 교훈을 주려고 말으셔야 돼요. 내 얘기를 줄이셔야 돼요. 상담을 할 때 주도권이 어떨 때 주도권이 넘어오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주도권이 절대로 안 생겨요.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면 들어준 사람한테 주도권이 넘어와요. 그때 주도권이 넘어왔을 때 한두 마디 혀를 딱 찔러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는 안타깝게도 수급권자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 가처분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무료로 받기는 어려워요. 근데 이분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고 신체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지역에서 통합사례회의나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원을 연결해서 이분을 모 병원에 뭐 이렇게 사회사업실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더라, 어디에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치료비 지원을 한다더라,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신체 건강 문제,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같이 어루만져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40대, 50대 남성들을 이렇게 끌어내서, 남성들은 대부분 일을 매개로 관계를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관계도 없어요.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끌어내는 거를 제가 유일하게 성공하신 분을 한 번 봤어요. 정의루 신부님. 정의루 신부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거의 망가지면서 거의 그분들하고 하루 종일 술 드시면서 이거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. 모든 걸 포기하고 그분들하고 뭐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같이 어울리면서 완전히 망가지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40대 50대 남성이 다 만날 수 있고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.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고. 실제로 정의루 신부님이 계신 곳마다 그렇게 하셨어요. 근데 본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. 근데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활동, 그게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런 거, 뭐 공공근로든 뭐든 간에 연결이 돼야지만 말할 수 있는 상대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. 일단 그렇게 연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또 혹시
건강신호. 유가족분들도 이렇게 만나시고 상담을 하신 적이 있나요? 같이? 그와 관련해서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? 없으셨으면 혹시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형화된 그 애도 상담이나